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면은 이른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블랙 아이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은 얼음이 살얼음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오늘 같은 날, 특히 눈 온 뒤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아침에는 여러분 미끄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좀 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안전운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히를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왜 맨날 소개하는 순서가 똑같느냐? 나이 순서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 마술 동아리 지도교수를 한 10년을 하거든요. 10년째 마술 동아리 이제 교수를 하는데, 우리 마술 동아리의 특징이 뭐냐면 학번대로가 아니라 나이 순서예요. 그럼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삼수한 학생이 1학년이고, 예, 제대로 온 학생이 2학년이면 1학년 학생이 더 윗사람입니다. 동아리 내에서는. 예. 자, 현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 우리 김홍국 교수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속담 고를 때마다 고심인데요. 우리 속담을 찾아보면 상당히 야하거나 예. 또는 좀 언급하기가 좀 좀 뭔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고른 속담도 네. 좀 그렇습니다. 오늘 고른 속담은 쇠똥에 미끄러져 개똥에 코박을 일이다. 아침부터 똥 얘기 나와서 죄송한데요. 뭐 괜찮습니다. 원래 해몽에서는 이런 길몽이고 예. 특히 아침에 꿈에 똥을 밟았다 그러면 예. 재물이 들어오는 행운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냄새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 돌아가는 흐름들, 여당도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여당도 많이 부족하고요. 야당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국정농단 사태 그대로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속담과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결장이 터진다, 내장이 터질 정도로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속담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담인데요. 여당은 정말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또는 야당을 설득해서 정치를 끌고 나가는 정치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요. 또 세월호 6.5 은폐 의혹 얘기 나왔듯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을 보듬는 그런 정치를 못하고 있고요. 야당은 또 더 심각합니다. 최소한도 과거에 대한 그 잘못된 상황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과거를 보면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성형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이제는 자신들의 단합, 단결만을 외치고 있어서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들에게 좀 더 행운 그리고 좀 기쁨이 되는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사회가 참 고쳐야 될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적폐라는 게 물론 이 잘못된 사람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제가 그 이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실습하다가 목숨을 잃은. 근데 이 특성화고 그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교육부에서 이 취업률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사실 고쳐야 될 점이거든요. 그럼요. 이것도 적폐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좀 시급하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10대 청소년이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 다 기성세대가 성찰해야 될 일이죠. 맞아요. 네, 예. 자, 김우석 부소장님. 예.
제가 가져온 오늘 속담은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입니다. 이거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정신 팔려서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 요새 보면은 적폐청산 노름에 그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국가 시스템도 좀 썩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신선 노름이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예. 자, 어쨌든 수능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쉴 때 두 분이랑 얘기할 때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고3 수험생 학부형 아니십니까? 그죠? 예. 좀 어떻게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후련하십니까? 아니, 우리 김홍국 교수님도. 수험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위장하셨네, 그러면? 아니, 그래도. 위장하셨어? 위장?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을 따름이고요. 한마디도 안 해. 아니,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속인 게 아닙니다. 네? 두 분 다 수험생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험생 학부형 참. 어떠세요, 두 분 다? 예.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수험생들 고생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것도 포항 지진 사태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는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좀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아들이 이제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아드님이시네. 네네.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제가 알았던 많은 지인들이 아들 시험 잘 보라고 초콜릿 그다음에 떡 이런 걸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곳에서 선물 주시고 격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해주는구나. 그동안 몰랐던 그런 제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많은 분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세상은 이렇게 같이 사는구나. 그리고 어려운 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격려해 주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 수능을 저는 우리 수험생들도 행복했을 또 우리 학부형들 다 같이 좀 기분 좋았을 그런 시험이 됐었기를 그럼 바라는 마음이 인간관계 잘하셨네. 인간관계 잘하시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챙겨주죠. 어쨌든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김우석 숨기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일주일이 진짜 길었잖아요. 한번 연기돼가지고 이게 초유라고 맞아요.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재수하는 기분이지 않냐?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그 일주일이 그만큼 좀 길고 본인들한테도 길었고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다행인 건 역시 포항에서 큰 여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조금 느낀 학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장이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모든 수험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안전 책임지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고들이 빚어져 가지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아주 밝은 모습들로 수험생들이 나오던데 그게 무사히 끝나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수험생들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이제부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입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입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밝은 사회를 기대하면서 좀 행운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는 물론 학교에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도 두 명이 한 친구는 늦게 장가 간 거고 한 친구는 늦둥이고 그래가지고 두 명이 봤어요. 이번에 수능을 두 명이 봤는데 어쨌든 이제 좀 일이 모두들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임용배제 7대 원칙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5대 원칙 이어서 이제 2개를 더 늘렸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일단 수험생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다 옛날에 지났지만은 그래도 저도 한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피곤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봐주신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런 원칙들을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발표한 부분들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또는 성희롱이라든가 성 관련된 그런 추문들에 대해서 원칙을 세운 것은
물론 그동안에도 그동안의 핵심적인 원칙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실제 적용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임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고요. 늦게라도 이런 부분이 이제 원칙이 발표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정말 공직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특히 공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은 아예 대학 때부터 그런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직 맡을 분들이 제대로 자기 자신을 좀 닦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좀 만시지탄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런 기준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 기준 때문에 아예 뭐 고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가 앞으로 좀 내부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또 기강을 바로잡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제대로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김은석 부장님. 늦었지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늦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 발표하는 것도 늦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도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는 원칙에 넣기에도 민망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걸 구태여 다시 원칙에 넣고 7대로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엔 요새는 공천 받을 때도 스스로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수백 개가 돼요. 처음에는 수개에서 수십 개였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적어가는 그런 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수백 개를 체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은 인재를 뽑아내는 기재로 활용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뭐 내로남불 얘기도 있고 좀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타나 보면은 그런 원칙이 사실 적용되는 데 정말 한계가 있고 상황 자체는 계속 악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칙 발표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한으로 하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내부에서는 그 계속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하고는 굉장히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저는 그 말씀에 일리가 있고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사정들은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사실은 발목 잡기나 반대를 위해서 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청문회 당시 그런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경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언론계에서 오래 있으면서 언론 학계도 많이 알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존경받는 분이고 소통력도 뛰어나고 지금도 업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뭐 비리 오관왕이니 뭐 하면서 국회에서는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에서 존중할 부분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별로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최소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됐죠. 경우도 사실은 분명하게 범법 사실이라든가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건 없었지만 철학과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고 그동안 했던 발언들 물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파렴치범으로 모는 듯한 그런 국회 분위기도 앞으로 좀 저는 좀 지양돼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그런 정치와 또 행정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을 잘 고르고 또 눈높이도 맞춰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말씀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눈높이를 기준을 높여놨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 예전에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독직을 한 황희정승 같은 사람들도 중이 있었는데 일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용인하고 그 흔쾌히 따라줬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 얘기하면서 기준을 너무나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좀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간쯤에 어딘가에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사안별로 맞춰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기준을 경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인사청문회 같은 시스템이요. 그래서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세월호 6월 은폐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 은폐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은폐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인들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지금 나중에 알리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인데 이 해수부 쪽은요. 두 분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김홍욱 교수님. 일단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자체 그리고 그동안 촛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던 것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보듬어주는 정치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족들이 마지막 이제 그 미수습자의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떠나고 그 자리까지의 과정들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인지는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유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지체되는 그런 속에서 결국은 은폐 의혹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도리어 기만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좀 더 정확한 진상이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10대 청소년이 정말 일하는 현장에서 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비극적인 재난 속에서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했다. 그 절차를 저는 엄중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잘못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유족들을 기만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사실 그 실무자가 3일 장관 보고 받고 이틀 해가지고 5일을 지금 유예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어제 해명을 하셨는데 장관 말씀은 지시를 했는데 이틀 동안 확인 안 한 거는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실 이 대목에서도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유족에 알리는 것들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냔 말이죠.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언론에 알렸으면 유족에게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입장에서도 실무자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본질적으로 장관의 거취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피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반응성이 높고 유능한 공무원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의 행태가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촛불혁명을 얘기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정말 낙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얘기했던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거는 정적들의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결국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진작시키는 그런 데다 집중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같이 드라이브로 계속 걸면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공무원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복지부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가의 발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정 방향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방향을 좀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사안이 뭐 어떤 현재 적폐 청산 문제와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제대로 진행을 해주고 특히 그동안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거나 인양을 지원하는 세력
유족들에 대해서 이 사안이 있기 전에 인양을 지연시키기 위한 세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유족들이 그동안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진상조사 관련해서 제때 알려달라던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해수부의 이 단장급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족들이 지금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바로 적폐세력 아니냐라고 이제 유족들이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지연시킨 분들이 그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책임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 유족들이 떠났는데 지체될까 봐서 이것을 미뤘다거나 또는 그동안의 인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족들에 대한 이런 유족들의 진상 조사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혹여라도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라든가 이 부분이 관련이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요. 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적폐세력의 청산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동안의 세월호 아픔을 만들었던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이 해수부 내에서도 사실은 인양 조사라든가 또는 진상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유족들의 고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밝혀내고 그러한 적폐 세력들을 제대로 검증해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진짜로 이 상황이 밝혀지는 거죠. 물론 이제 유족들이 그 사람들을 고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할 얘기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는 밝혀진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래서 김무석 부소장님. 예. 지금 그거를 다시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좀 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단장들이야 전 정권의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문제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부실이에요. 이틀 동안 뭐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면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장관이 보고를 받았을 때 지시를 하고 언론에 알리고 이런 일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사실은 세월호의 정신인 거예요. 세월호의 정신은 유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족은 당연히 알려야 하는 거고 사실 국민들한테 이거를 밝히는 언론에 릴리즈하는 이런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런 책임 있는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사실 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체이탈 화법들을 쓴다는 것도 문제예요.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어제 결국은 총리가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자꾸 전 정권에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는 거죠. 지금 6개월 훨씬 넘었는데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뀐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 같으면 저는 도리어 이것을 더 은폐하고 더 오래 끌었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총리가 바로 사과하고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 은폐라는 게 언론에 알려져서 이게 알려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사안은 언론 그때도 언론이 파헤치려면 파헤칠 수 있었지 않나요? 어려웠죠. 왜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 세월호 현장에 언론이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월호의 사건 현장,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뭐라고 보냐면요. 언론에 알리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유족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당사자가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체됐다. 그 부분은 저는 밝혀서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유족들이 느끼고 있는 점들이 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 명확히 밝혀야 되고 누가 또 그 유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방해를 했는가 그 부분도 밝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역셔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예, 제가 오늘 3부 서두에 이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는데 도로는 특히 이제 간선도로 같은 데는 대부분 다 녹았고 멀쩡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고는 없는지 차 밀리는데 어딘지 알아볼까요? 8시 40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젖어 있고 오늘 아침 출근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각별히 안전에 더 유의해서 이동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 조금 못 간 지점 지금 2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 때문에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으니까 이곳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 교통량이 많은데요. 복정부터 교통량이 많습니다. 청담대교 남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올림픽대로 강변부는 평소보다는 큰 정체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려 있는데요.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짧은 서행입니다. 나란항 강변문호 구리 방향 가양대교 일대부터 양화대교 다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가 30km 미만인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이용하기는 대부분 수월합니다. 현재 한남대교 일대부터 동작대교까지만 서행되고 있고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 정릉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는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성수도 방향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 지나는 데는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는 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유가 오르고 있고 금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르고 미국 금리 또 올릴 것 같고요. 자, 원화 가치까지 오릅니다. 예? 네. 지금 이게 악재죠. 원화 가치까지 오르는 거 이거요. 예? 이게 그 신삼고라는 것인데요. 예. 그 경기가 좀 살아나는데 먹구름이 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보면은 경기 회복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우선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3분기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나 증가했거든요. 또 영업이익은 28%나 증가했습니다. 예. 또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2,500선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추가해서 외국 자본이 대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증권시장에 이제 유입한 그 외국 자금이 20조 원이 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원화 가치, 유가, 금리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르니까요. 경기 회복세가 이제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이제 원화 가치 오르고 금리, 유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출,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회복세가 됐는데 다시 경기 침체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큽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 11월 달 들어서 원화 가치가 10%나 올라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선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죠. 예. 그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수출 증가입니다. 올 들어서 우리나라 그 수출 증가율이 지난 9월까지 예. 18.5%인데요. 이것은 세계 10대 수출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다른 나라 수출 증가 보면요. 2위가 네덜란드인데 증가율 12.5%고요. 3위가 영국인데 증가율 8.3%고요. 4위가 일본인데 증가율 7.9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높은 거죠.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이 많이 증가하니까 예.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제 오르는 것입니다. 또 원화 가치가 오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바로 이제 북한의 핵 도발이 잠잠해진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많이 감소하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단계적으로 서서히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비교적 약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 여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카나다와 이제 이 상설 통화 수합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무제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금융 위기에 방어벽을 쌓다. 이래서 이제 워낙 강세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워낙 강세가 되면 수입하는 사람들은 좋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수출하는 사람들은 이게 워낙 강세가 되면 이거 예. 아까 교수님께서 그 수출 증가로 예.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영업이익도 막 28%고요. 예.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화 강세는 양날의 칼입니다. 우선 이제 그 수입 물가가 이제 우리로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원화가 강세이면은 이제 그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 해외 부채 상환이 쉽다는 건데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적은 원화 금액 가지고 외채를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채 상환이 쉽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나 자금 부담이 줄면서 생산과 투자를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원화 절상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업들의 수출과 이제 영업 실적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것은 수출 증가 그리고 기업 실적 호전 이건데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원화 가치가 10% 오르면은 수출 가격은 1.9% 오른다. 그리고 그 10% 중에서 8.1% 부분은 기업의 손실로 전가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수출도 줄지만은 기업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악화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기업이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받으면은 경기 회복세가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화가 또 약세로도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출이 또 안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출이 그게 이제 증가되면 참 좋긴 좋은데 네. 바로 이제 원화 강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가 상승도 우리 경제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주 그 나쁜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8월만 해도요, 유가가 배럴당 49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최근 배럴당 60달러를 넘었거든요.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가가 오르냐? 가장 큰 이유가 작년 9월부터 산유국들이 이제 감산 합의를 했는데 그 감산 합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이렇게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이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은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은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은 유가 상승 때문에 그것이 2.7%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상당한 타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물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가 10% 오르면은 물가는 0.25% 정도 오른다 그런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그러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 경제로서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이게 유가도 유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워낙 강세다 이게 그런데 이게 금리 지금 미국이 올리고 우리도 금리 또 그만큼 올리지 않으면 외국 자본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이제 오는 11월 30일 며칠 후죠.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벌써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그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2%를 넘었거든요. 네.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30일 그 한국은행이 정말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아마 그
시중금리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겁니다. 이제 문제는 금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른다라고 할 때 우리 경제가 이제 그 뇌관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건데 어떤 뇌관이냐면 가계부채죠.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 넘었는데 이 기준금리 올리면 원리금 상환 못하고 부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한개 가구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개 가구가 150만 가구나 되는데 이 한개 가구들이 이제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기업들도 문제인데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벌어도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의 15%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 좀비 기업들이 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올리니까 한개 가구 쓰러진다. 좀비 기업 쓰러진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저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이상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금리라는 걸 또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자본 시장이 굉장히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아까 교수님께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또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그 딜레마입니다. 예. 금리를 올리면 이제 그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지금 내릴 수도 없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는 것이 경기는 일단 좋은 상태거든요. 예. 미국이 금리 올리거든요. 예. 이런데 우리만 금리 안 올리고 버티고 있으면은 그렇죠. 미국 재본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은 경제 흔들리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게 우리로서 이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또 정부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근데 이게 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네. 뭐 우리 정부가 중국이 더 이상 사드 문제에 대해서 덮었다. 네.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 정부의 그 주장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중국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근데 이 와중에 중국의 산업구조 개혁이 네.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드보다 더 심각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사드 보복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 그 길거리 보면 중국 관광객들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좀 풀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사드 보복이 지금 풀린다라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중국 제조 2025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시진핑이 2015년 5월부터 추진해온 중국의 산업 구조 개혁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요. 중국의 산업 구조를 바꿔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2035년에는 세계 최강 경제가 된다. 이런 그 구조 예. 개혁 방안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중국 제조 2025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중국 제조 2025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국의 산업 구조를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 조립한다.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부품 소재 스스로 개발해서 완성품 생산 구조로 만든다. 이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25%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수출 중에서 이 중간재가 74%거든요. 예. 근데 이 중간재 모두 중국은 지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출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제 설당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제조 2025 이 개혁이 정말 성공한다면은 우리 경제로서는 뭐 사드 보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에서 경제 미사일 공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미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에
중국의 중간재 수입을 보면은 그 증가율이 30%가 넘거든요. 근데 작년 2016년에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오히려 마이너스 5.3%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2010년에 증가율이 28.3%였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은 마이너스 6%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중간재 수입 추세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하고 추세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순간에 중국이 앞으로 그 부품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그래서 생산 라인 만들겠다. 이쯤 되면은 우리 경제는 정말 완전히 절벽 현상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산업을 어떻게 더 이제 바꿀 것이냐. 그리고 중국을 앞설 것이냐 이런 면에서 지금 발버둥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수능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부모님들과 수험생들 모처럼 정말 주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